네, 저희는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고요.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 그리고 김영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운명의 한 주라고 하는데 어제 MBC 보도 그리고 오늘 한겨레도 그렇고 제가 보는 신문이나 방송들을 보니까 목금 예상을 많이 하던데 의원님도 비슷하게 예상하십니까? 사실은 이미 틀렸죠, 예상이. 그렇지. 우리가 저는 틀렸어요. 원래 14일 예상하셨어요? 사실은 지난주쯤은 날 거라고 하고 늦어도 3월 17일. 그러니까 예. 오늘까지는 나와야 이게 별일이 없는 거다. 오늘 3월 17일도 지나가면 이게 대단히 안 좋은 시그널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오늘 거의 지나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조금 일종의 사달이 났다고 사단이 났다. 봐야 될까요? 뭐 어쨌든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것은 안 좋은 신호인 거는 분명해 보여요. 별일이나 안 좋은 시그널 같은 게 뭘까요? 언론이 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 한덕수 총리와 함께 선고해야 되는 입장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최악의 수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한 명 정도가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 정도가 계속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었는데 예. 그래서 만장일치를 하기 위해서 이걸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갔다. 뭐 이게 이제 추정입니다. 근데 그렇죠. 많은 분들은 네. 헌재에서 그런 정보가 흘러나지 않았을 거다. 아마 다 추정인데 그렇죠. 이 추정에 더 저희가 더 나쁘게 생각을 한다면 7대 1이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 정도가 더 여기에 예를 들면 호응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 그러니까 이건 제가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 최악의 추정. 최악의 추정은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헌재 결정상 그러니까 헌재는 헌정 체제를 지키는 게 핵심적인 상황인데 헌재 결정이 오히려 국론 분열, 국민 통합을 해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선거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내부의 이 어떤 고민스러움 자체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상황 자체가 매우 심각해지는 것이고 소위 내란 세력들이 의도한 바들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 근데 이제 이거 순번적으로 따지면 주기현 판사의 결정과 검찰의 결정 이후에 이것들이 이제 헌재까지 넘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뭐 이건 그냥 추정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번 주에는 헌재가 어떤 형태로든지 만장일치의 결정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정의는 이겨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보여왔던 뭐 기자회견, 메시지 내고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것들을 보면 헌법을 수호할 생각도 없었고 그렇죠. 앞으로도 수호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저도 김용남 의원님처럼 시간이 길어지는 거는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뭔가 좀 이거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법률 문외한인 제가 생각을 해봐도 윤석열 대통령 저는 정말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메시지와 행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건 당연한데 만약에 기각이나 5대 3으로 기각이 된다거나 무슨 뭐 아까 절차 이야기 하셨는데 계속 이제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각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각하 이야기를. 절차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각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각하가 나오려고 해도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각하가 나오려면은 역으로 다수여야 되잖아요. 각하 의견을 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5대 3이 돼야 되거든. 4대 4도 각하는 아니야. 그냥 기각이지. 만약에 4대 4가 나왔다면. 근데도 막 아직까지도 각하를 떠들고 있단 말이죠. 이른바 이제 극우 집단들에서는 막 그게 어떤 유행어가 됐고 이거에 뭐 민심을 속이는 겁니까? 아니면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추측해 보면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적어도 네. 헌법재판관이라면 뭐 어느 쪽에 임명을 받았더라도 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놓고 또 비상계엄 전후로 벌어진 일과 관련해서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시간이 늘어지는 게 정말 절차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수사 기록을 증거로 어느 범위까지 채택하는 게 맞느냐, 또는 원래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 탄핵 사유에 들어있던 내란죄를 뺀 거를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놓고 일부 재판관들이 이의를 제기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그렇게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혹시 헌재 선고 시기를 좀 늦추기 위한 뭐 분명히 국힘 쪽에는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 26일? 그렇죠. 26일 네. 전후로 해서 적어도 그 무렵쯤 선고를 해야 된다. 또는 일부는 26일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이후인 28일쯤 선고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런 게 반영되고 있는 거라면 이건 대단히 안 좋은 시그널이다. 우리가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다른 법원, 뭐 대법원과 비교해서는 정치적 사법기구다. 왜냐하면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니까 그렇죠. 정치적 사법기구라고는 표현을 합니다만 선고 시기를 고려해서 이렇게 일부러 늦추는 상황이라면 이건 너무 정치적이다. 이건 사법기구라는 성격보다는 정치기구의 성격이 너무 강한 것이고 이건 그렇죠. 정당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거는 안 좋은데, 안 좋은 신호인데 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저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는 저는 그거는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예, 상식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고 날짜가 늦어지니까 예. 저는 이제 페북이라든지 저의 톡으로 그렇죠. 다 보수파 쪽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제 보내오는 거 보면은 어떤 의견이세요? 승기를 잡았다. 승기를 잡았다. 대통령 진짜로 그렇게 믿고 계시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해가지고 막 톡으로 보내고 페북에도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적고 팸의 메시지, 페북 메시지로도 보내고 페북에도 막 그 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분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거리에서 주말에 투쟁하는 거 보니까 예. 정말 더욱더 많은 분들이 흥분하고 또 확신에 차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국민의힘의 김나윤을 비롯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는 사람들의 워딩들이 막 세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은 사기는 올려줬지만 저거는 스테로이드제 같은 거다. 반짝 효과밖에 없다. 부작용이 더 크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아는 사람들, 법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은 저거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탄핵은 맞다. 8대 0이다. 전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고 시기를 늦춰서 이재명 재판 26일 그거가 아니라도 이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관리하는 권한 대행을 한독수로 할 거냐 최상목으로 할 거냐 그거에 관해서는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언론에서 다 나온 이야기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헌재로서는 탄핵 이후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어떤 체제로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거냐, 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 순서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파면이 먼저 되고 나중에 국무총리의 탄핵에 대한 기각이 된다 그러면 권한대행이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상목 권한대행이었다가 그 이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또 바뀌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겠다. 거기까지는 저는 뭐 헌재에서 어느 정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같은 날에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군요. 근데 같은 저는 날에. 뭐 그게 뭐가 중요할까? 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에 예. 이제 탄핵 선고가 나고 나서 이제 헌재가 그동안 왜 늦게 선고를 했는지 어떻게 평의를 또 진행을 해왔는지 후일담이 다 보도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걱정하고 이런 논의 있었던 거 아니야? 저런 고려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나오겠지. 다 웃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냥
헌재는 워낙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 때문에 진영으로 이념으로 지역으로 갈라져 있고 거리에서 많은 국민들이 갈등과 투쟁 이런 모습 보이니까 그래도 좀 그분들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자꾸 왜 이렇게 빨리 해? 막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숙성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도 있죠. 근데 제 생각에 이제 이게 지금 내란에다 친위 구태타라고 하는 특이한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소위 내용적으로는 내란이라고 하는 걸 판결하지 않습니다만 현재에서는 실제로 내란이 인정된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란 세력들 같은 경우는 유죄가 확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우두머리는 그 아래다 실형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총력전 체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내란을 당한 입장에서는 뭐든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뭐든지 다 해도 안 통할 줄 알았는데 지규현 판사의 결정, 검찰의 결정을 보면서 이거 뭐지? 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밀어붙이면 어떤 형태로든지 반응이 오는구나 라는 판단을 했을 거고 그럼 저 팔짓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헌재도 판단을 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6일 이전 하지만 또 너무 빨리 하지 않는 만약에 26일 이전 했다 그러면 헌재 제가 볼 때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니면 국힘에서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야 니네들 이재명 2심 재판 결과 보고 지금 선고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시점 어중간하게 서로 잡았다라는 측면에서 헌재도 매우 지금 정무적인 판단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한덕수, 최상목도 이제 골치 아프죠. 한덕수를 탄핵할 거냐, 기각할 거냐. 그러면 한덕수의 탄핵은 최상목도 탄핵이에요. 결론적으로 탄핵을 시키면 동일한 거가 걸리니까. 근데 이거를 탄핵을 안 시키고 기각을 시키는 문제를 어떻게 배치할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아니 윤석열은 탄핵인데 한덕수는 기각이야?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또 논쟁도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한 측면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내란 세력 또는 국민의힘, 윤석열 이쪽의 네트워크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으로 외압과 압력을 넣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세니까. 네, 그렇죠. 워낙 세니까.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겸공에 이문정 검사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제가 번쩍 귀에 들렸던 것은 심우정 총장이 이제 즉시 항고를 안 했단 말이죠. 만약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된다면 심우정 총장은 이제 이제까지 한국사를 보면 검찰총장 정도 한 사람을 뭘 징계를 한다거나 어떤 죄를 묻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검사 출신으로서 심우정 총장의 행위 이게 부작입니까? 아니면은 작입니까? 뭐 즉시한 걸 안 해버린 거니까 뭔가 행동을 한 거긴 한 거잖아요. 근데 네, 단순 부작위는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건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한 사건은 그냥 일반적인 수사 체제가 아니고 특별수사본부를 그렇지. 만들어서 했잖아요. 특별수사본부는 총장이 개입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대검 예규상 명백해요. 그러니까 독립하여 수사하고 사후적인 보고만 총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건 안 그랬단 말이죠. 그랬죠. 이거 기소 전부터 그랬어요. 총장이 1월 26일 날 오전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놨다는 이유로 기소 시점을 미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월 26일 날 저녁 때나 기소가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석방을 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늦어서 구속 기간을 도과시켰다라는 그렇죠. 이유로 네. 석방이 된 것이고 그리고 즉시 항고도 어쨌든 외부에 알려진 것은 특별수사본부는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총장의 지휘권으로 이제 즉시 항고를 못하도록 그리고 석방하도록 지휘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 대검 예규에 어긋나요. 이 모든 행동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안 받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어쨌든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데다가 앞서 지금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내란의 공모 혐의 내지는 내란 행위에 수행한 행위, 뭐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됐던 아니면 단순 수행자가 됐던 이른바 선관위의
대검 소속의 과장과 검사가 뭐 현장에 출동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그런 그 제보와 관련해서 수사를 안 받기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생각에도 직권남용 문제는 뭐 이미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사실 핵심이 제가 내란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나기 이전에 검찰이 사전에 인지했느냐 여부인데 이제 그게 선관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도 뭐가 갔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러면 검찰총장한테 뭐가 안 갔을까? 그러니까 통화 내역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추미애 의원 말에 의하면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검사들이 직접 갔다고 이제 제보를 들었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이 통화를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선관위로 검사들이 갔다는 거예요. 갔다. 이제 제보를 받았다. 이제 확인은 안 됐지만 예. 출발했다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검찰총장과 수뇌부는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걸 검찰총장이 모르고 검사가 2명이나 뭐 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검찰 그러니까 조직상?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거나 네. 아니면 적어도 100번을 양보해도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는 하고 그렇지. 나가죠. 정말 출동한 게 맞다면 그렇죠.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아니고 총장은 모른 채 모를 수는 없다. 대검 과장이면 대검 이제 과장이면 부장검사급인데 대검 과장이 외부 기관에 더군다나 외부 다른 국가기관에 출동을 했다? 총장 모르게? 아니 그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랑 이제 그게 이제 내란 이전의 공모 인지 여부 하나랑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검찰의 개입들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조치로서 아니 그 국방부 차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김영현 비화폰 전화 몇 번이냐고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그 정도 상황이라면 뭔가 작업을 하려고 전화번호를 알았을 거고 근데 실제로 작업이 벌어져서 예. 김주현 민정수석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윤통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김주현 민정수석한테 물어봐라고 얘기했었고 또 다른 통화는 김영훈 장관 저 체포되기 전에. 네네네. 또 네. 다른 통화는 또 하나의 통화가 있는데 그 통화는 김건희와 통화한 거로 추정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이후에 직접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진해서 검찰한테 불려갔고 그 이후에 줄줄이 다 불려갔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충분히 이게 교감이 안 되고는 이렇게 진행이 안 됐을 거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내란 사전 인지 여부, 내란 이후에 소위 이것들의 증거인멸을 위한 공모행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특검이든 어디든 가게 되면 무조건 이거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 생각이 들어요. 아니 검찰총장이 그러한 본인의 법적 처벌을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저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안 가는 게 굉장히 많아. 생각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예. 나는 처벌을 가고 정권이 교체돼서 나는 처벌을 받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풀어주는 게 낫다, 맞다. 아니 그러니까 앞부분의 관련성이 높아 있어버리면. 보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어버리면. 이미 자신의 네. 문제를 좀 더 관련이 되어 있다면 어차피 이른바 뭐 아니면 도잖아요. 크게 안 밝혀진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참.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잘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게 계엄을 한 이유에 관해서 한쪽에서 국민의힘 쪽이나 윤석열 변호인단도 계속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이 정부를 3년 동안 팔로우한 걸로는 아니 김건희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저도 아무리 봐도 맞아요. 네.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때문에 했다면 윤석열은 발목이 잡힌 거잖아요. 어느 시점에 발목이 잡힌 거잖아. 안 할 수가 없게 쭉쭉쭉 그 마치 늪으로 들어갔듯이 그게 2013년부터 시작됐는지 아니면 2020년에 어떤 그 누굽니까 이종호와 네. BP의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와 김건희의 문자 40차례 전화 그때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부터 시작됐는지 아니면 2013년 때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시점 이후부터는 어떤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본인은 공직자고 이분은 사인이에요. 민간인이야. 근데 민간인의 범죄 혐의에 본인이 발목이 그냥 잡혀버린 거야. 아,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지금 계속 끌려가는데. 가스라이팅 게다가 이제 당해서 명태균까지 나와버렸잖아. 그냥 끌려갔다. 근데 그 얘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근원은 네. 마약이잖아요. 인천지검장 할 때부터.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잘 모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쭉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네. 김주현이라는 사람이 심우정이라는 사람을 검찰총장을 시켜야 될 하등의 이유가 뭐가 있을까?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뭐 얘기가 나오는 게 무슨 뭐 특수부는 못 믿고 뭐 기획통이니까 널널해가지고 얘들은 내 말만 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심우정을 앉혀놓을 이유 자체를 해석하기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부터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윤석열이든 아니면 김건희든 아니면 김주현이든 상당히 많은 부분과 관련돼서 혜택을 받고 이익을 봤었고 그 이익 자체가 그냥 예를 들면 넌 좋은 놈이니까 뽑아준 건 아닐 거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뽑아준다라는 개념이 있으면 이럼에도 불구하고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그런 게 물려 있으니까 소위 내란 직전에도 인지했을 여부가 있을 거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내란 공동체가 돼버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범죄 공동체니까 이건 뭐 지시를 내리면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지시를 내리면 아무리 상황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 거 아닌가라고 추정해 보는 거죠. 그 수방사령관이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수방사령관이 계엄 석 달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만난 것도 그렇고 이게 한번 이렇게 발을 담궈버린 사람들은 네. 뭐 어떻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무슨 범죄 집단이 조직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다가 명분을 본인들이 그리고 그 본인이 사실은 어떤 사적 이익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부하들이나 청장이나 군인들 스타들한테 또는 장관들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뭐 우리가 어떤 그 아주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뭐 강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전에 뭐 조국의 강을 넘자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고 야 이거는 강도 아니고 바다다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의 강이나 바다라는 표현보다는 윤석열의 늪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해요. 맞아요. 예. 헤어나올 수가 없죠. 한 번 발을 담그면 이게 빠져나오기가 어렵거든. 왜냐면 수방사령관이나 경찰청장도 처음에는 마지막까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할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미 얘기를 몇 차례 들었어. 그렇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빠져들었어.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이 여기까지 차오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할까? 그렇지. 이번에 할까? 진짜 할까? 그러다가 꼴까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늪이에요, 늪 이게. 우리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작년 11월부터 비상계엄을 슬슬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 막 이런 보도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 1월, 3월, 5월, 7월, 막 9월, 11월 막 이렇게 중간중간 누구를 만나가지고 술 먹고 야 이씨 비상계엄 이렇게 막 비상계엄, 비상대권 뭐 별 비슷한 이야기들. 그게 할 때마다 교묘하게 김건희 논란이 좀 있었을 때였어요. 보니까. 그렇지. 작년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9월 초에 이제 명태균 건과 딱 관련해가지고 시작됐을 막 때. 터지기 시작을 했고 어. 11월 달 되면은 뭐 김건희 그 녹취록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진행이 되고 12월 3일 뭐 전날에는 황금폰 얘기도 나오고 수사 보고서. 그런 거 다 따져보면은 그렇지. 확실히 김건희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고 좀 흥분된 상황에서 이거는 내 와이프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강해서 비상대권, 비상계엄을 생각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 와이프라기보다는 가서 내 와이프한테 가스라이팅을 다 했겠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상황?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재밌는 게 윤건영 의원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조지호 청장하고 수방사 사령관도 이진호. 있습니다만 예. 방첩사령관하고 수사본부장도 경찰 수사본부장, 국가수사본부장도 만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검찰총장도 누가 만나게 해주지 않았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다 경찰, 검찰, 국정원 이런 데가 정보 라인이기도 하고 수사 라인이기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사전에 다 맞아요. 매칭을 해서 내란이 성공하면 거기에 맞게 노상훈 수첩처럼 쭉 수행을 하려면 그런 관계들을 맺어서 서로 얼굴을 알고 있어야 되는 측면들이 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윤건영 의원 말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 만남 자체가 일회성이 아니라 뭐 한 2, 3회 정도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저는 검찰 조직도 충분히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고 볼 수밖에 근데 없는 거예요. 이런 가정도 가능해요.
그 검찰 조직 같은 경우는 윤석열 라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른바 이제 한동훈 라인도 있기 때문에 보안에 훨씬 더 신경 썼을 가능성은 있어. 검찰은 예, 방첩사나 뭐 경찰이나 이런 쪽은 없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일본 말로 하면 단도리가 단속. 단속이 좀 됐겠지만 여기는 검찰은 그런 집단은 아니거든. 안에 한 3개 정도의 늘 분파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웠을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름아름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힌트 정도 내지는 뭐지 하는 정도까지만 개입을. 예. 이거 조금 이상한데 예. 하지만 그 단도직입적으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스며들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 1월 26일 날 오전에 열렸던 전국 검사장 회의가 사실은 뜬금없는 회의였단 말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1월 25일까지는 기소를 했어야 돼요. 예. 검사들이 그렇게 구속 만기 날까지 들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구속 만기에 혹시라도 어떤 그 이게 기록이 법원에 접수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소해놓고 이제 당연히 그거는 밑에 과에 있는 직원들이 갖고 가니까 근데 과에 있는 직원이 혹시라도 빨리 안 챙기고 갖고 있다가 늦게 접수되면 법원은 그냥 접수 시간으로 접수 날짜로 따지니까 혹시 뭐 거의 안 일어나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늦어도 1월 25일까지는 기소하는 게 통상의 예입니다. 다 그렇겠죠. 그렇게 해요. 예. 근데 26일 날 오전에 회의를 잡아놓으면서 그 핑계로 늦췄단 말이에요. 기소 시점을. 근데 그 오전에 검사장 회의를 심우정 총장이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결정한 회의였느냐 아니면 누군가 야 그래도 대통령을 기소하는데 전국 검사장 회의 정도는 한번 그런 요식 행위라도 해줘야지 그냥 덜렁 기소하는 것보다는 야 이것만 해줘. 누군가의 부탁 내지는 요구를 듣고 그러네. 개최한 회의였다. 그러면 전체적인 기획안 아니면 계획을 모른 상태에서 자기도 조금 모르게 조금씩 발이 빠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당사자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아니냐 그럴 그렇게 수밖에 많은 분들이 없죠, 지금 의심할 상황 수가 관계가. 있죠. 예. 2013년에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찰국장하고 과장으로 과장이었지. 인연을 맺으면서 예. 거의 뭐 검찰의 대부 형식으로 김주현 민정수석을 모셨다. 그런 이제 언론 보도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건 완전 이제 추측이고 상상인데 김주현 민정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논의와 상의를 좀 하지 않았을까? 그 가운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을 시켜주는 시나리오가 완성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좀 상상해 봅니다. 그 이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검사장 회의를 연 게 말씀하신 이제 구속이 취소시가 이렇게 나옵니다만 실제 그 아직 확인은 안 됩니다만 불구속까지도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 검사장 회의에서 일부 수뇌부 검사장 수뇌부는 이거 불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야 우리 이렇게 회의하는 동안 구속 기간 도과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언론 보도에 다 나온 이야기. 이게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 김주현이라는 사람이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내용은 오히려 구속 취소를 위한 구속 기간 도과 문제가 아니라 불구속의 어떤 환경을 만들려고 했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맨 처음에 그렇게 잡아들였잖아요. 초반에 그 검찰에서 예. 김영현을 비롯해서. 근데 갑자기 공수처가 막 야 우리한테 줘 논란이 되니까 심우정이 자기 결단으로 그냥 니네 가져가. 안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검찰이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던지질 않지. 근데 툭 던져버리고 니네도 알아서 해라. 이걸 했을 때에는 이미 수사권 논란을 만드는 빌미를 검찰이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 윤석열과 관련된 도망갈 모든 구멍들은 검찰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내란 이후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검찰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더 위에 있는 그쵸. 이제 대통령실에서 기획을 한 건지. 기획자는 따로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노상원이에요?
아기보살 거기는 그 정도 그 수준이 안 정도의 돼. 법을 정통한 사람은 아닐 그래서 거고. 이제 12월 4일 얘기를 많이 네. 해요. 12월 4일 날 법무부 장관 김주연 그다음에 이완규. 이상민 안가모임. 4인 그 법제처장 이완규까지. 이 라인과 그다음에 그 보수 법조 카르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만 구체성은 없습니다만 잡은 거 아니라서 그 얘기 나온 다음부터 바로 고도의 통치형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랬잖아요. 예. 서정욱이도 거의 낀 거 아니야? 신무정검찰총장 친구라던데. 아 둘이 동기인가요? 법대 네. 동기인가? 네. 그 아까 윤석열의 늪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 말, 어제 이 말이 혹시 이제 그 늪에서 좀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다.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승복하겠다라는 말을 아주 클리어하게 명명백백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왔어요? 이제 와선 하여간 여하튼 그러면서 민주당은 왜 깔끔하게 말 안 하냐라는 식으로 이제 또 공격을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게 왜 이 시점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번 주 앞두고. 아니 시점이 다 온 거죠. 더 이상 예를 들면 헌재도 선고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 선고를 하게 되면 자기들도 국민은 다 알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기각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인용이 되는 순간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지 조기대선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당 지도부가 저희 불법 프레임을 만드는 순간 조기대선 못해요.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 후보도 제대로 못 내는 상황이고 아예 그냥 대선 기간 내내 아마 정당 해체 해산운동에 봉착할 수도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부터 여기에 국합하고 나머지 주류들은 배드캅하면서 둘이 제가 볼 때는 시나리오를 짜서 진행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런 면에서는 적어도 권성동이라는 인물의 과거 이제 역사를 보면 아는 거죠. 본인이 소추위원을 했었고 조기대선을 했었고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갈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권성동일 거다. 그렇지. 권성동 입장에서는 지금 일정의 발을 빼놓는 게 이후 어떤 형태든지 자기가 당 내부를 핸들링할 수 있는 여지와 폭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 매우 좋은 표현으로 정무적인 판단, 나쁜 표현으로는 뭐랄까 양다리? 근데 김종욱 교수님이 저렇게 정무적인 판단 들어갔다라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웃기다는 게 뭐냐면 웃겨요? 아니 그 교수님의 말씀이 웃긴 게 아니라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 네.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지. 헌재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늦은 거지 지금. 승복하고 그걸 네. 인정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그렇지. 머리 감고 그런 게 네.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야 권성동 의원이 그래도 이제 제정신 차렸네.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는 거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 분석하는 것 자체가 참 불행한 나라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작 이런 얘기를 하고 해야죠. 저는 민주당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자꾸 불복하자라고 헌재를 공격하자라고 하는 당내 의원들을 저는 징계를 하거나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 말의 진정성이 있는 거지. 사실은 그 계엄 선포 직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한동훈 대표가 그런 이야기 했었지. 탈당, 출당 조치, 출당 조치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 윤석열. 해야죠. 근데 지금은 쏙 결론 들어갔지. 결론 나면 해야죠. 네, 결론. 쏙 들어갔지. 제가 보기엔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발언은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왜 지난주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우리는 누차 승복하겠다고 명백하게 밝혔으니 민주당도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국민의힘 쪽에서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그 얘기를 명백하게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후적으로라도 만든 효과가 있는 거지. 우린 승복한다. 이게 예. 당의 공식 입장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러니까 사실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 말이 근거가 없었지만 사후적으로라도 그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사실은 권선동 원내대표는 그 전부터 어느 순간에는 윤석열과의 절연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근데 당의 흐름 내지는 움직임이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움직인 거예요. 점점 세지니까 그것도 5선 의원들이 막 앞장서서 민주당이 내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냐면 정말 대통령 파면이 선고됐을 때 당에 그렇게 여태까지 막 윤석열을 옹호하던 측에서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당 지도부 이 대통령 파면에 대한 사태에 대한 책임지고 물러나라. 그러면서 이른바 비대위에 이은 또 비대위를 본인들이 지금 그 5선 의원들 중심으로 다시 이 지금의 권영세, 권성동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쪽에서 당 주도권을 끌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쳐놓는 거죠. 승복을 공식화해 놓고 예. 그 지금 내란 옹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한 역습을 못하도록 막아놓는 효과 뭐 이런 거를 노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 파면 되더라도 승복하고 우리는 이 체제로 가는 거야. 이 체제로 대선 치를 거야. 라는 거를 공식화해 놓는 두 가지 정도의 복선을 깔아놓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당 내부에 그런 역학 구조는 있겠다. 김용남 의원님 말씀 있겠다. 뭐 그런 의견도 있을 텐데 네.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요? 워낙 이제 탄핵 심판이 인용되고 나면 바로 국민의힘 경선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대선 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지도부 바꾸자 그러면 도저히 물리적인 시간이 나오질 않고 예. 또 김나윤 같은 경우에는 다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 때 자기가 당대표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자락을 깔아놓는 거 아니에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는 행동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아부하는 그게 왜겠어요. 당원과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금 막 옹호하자 방어하자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입맛에 맞게 하고 나중에 이제 당대표 나가겠다는 건데 저는 권성동 대표의 이 말을 굳이 정무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역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즉시 석방된 이후에 관저 면담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진짜 분위기가 썰렁했구나. 그때 이제 권성동 대표가 그래 나는 윤석열 대통령 같이 갈 수 없구나. 버림받았구나. 그때 현타가 온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인사했단 말이에요. 네. 아유 대통령님 그동안 좀 50 며칠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때 뭐 개인 자격으로 그때 구치소 면회 왔었지, 맞아. 오늘은 그러면은 개인 자격인가 아니면 원내대표 자격인가? 그랬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분위기를 썰렁해 하니까 30분 만에 그냥 들은 이야기 아니면 그랬을 확인한 수도 거네. 확인한 거네. 확인한 거의 거예요? 다 확인된 거죠. 뭐 이렇게 들은 얘기죠, 다 이렇게 아, 분위기가 그래요? 썰렁하고 냉랭했다. 아니 솔직히 생각해봐요. 거기서 야, 그 정도로 상황 파악을 못해 누가요? 윤석열. 상황 파악을 하면 뭐 개혁을 했겠어. 그건 자기 나름대로는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지난번에 구치소 면회 갔을 때도 나경원 의원하고만 얘기했다며 그렇죠. 주로. 그러니까 이 말은 와. 뭐냐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신도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한다라는 메시지를 내. 당신이 이런 메시지 안 내면은 보수파나 당이 지금 대선을 치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 내야 돼. 이렇게 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드는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 그럴 수도 그런 있네. 생각도 들어. 윤석열 대통령도 권성동 의원이 절연할 시기를 보고 있다는 거를 캐치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썰렁하게 대한 거죠 매번. 그러니까 아까 저 총력전 체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 그렇죠.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권성동은 강자가 아니잖아요. 징계는 강자가 하는 건데 지금까지 숨통도 못 튀었겠죠. 왜냐하면 워낙 윤석열 측 사람들이 강하게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숫자가 다 보이는 거니까 저는 이 정도 얘기했다면 대선 후보들이나 당권 후보들과 나름대로 전 공감대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야 이제는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고 권성동이 무슨 자기가 대단한 힘이 있다고 당내에 이런 얘기를 딱 대놓고 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도 일반적으로는 결정이 나게 되면
저는 빨리 그 체제로 넘어가려고 하는 공감대가 말씀하신 이런 김나연?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대선 후보께서도 다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는 근데 처음 들어본 의원인데. 김나윤이요? 예.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앞 글자만 사람- 딴 거죠. 사람- 핵심 지금 실세들 아니에요 지금. 아니, 깜짝 놀랐어. 내가 지금 처음 들어본 의원이. 누구지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예. 사람인 줄 알았어. 지난주에 예. 중앙일보인가? 거기서 이제 이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 그림이 그려지는 게 권건희의 전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 나왔었잖아요. 권성동, 권영세 위에 전전, 정광훈, 전환길이 있다. 쌍전. 예. 근데 이제 오늘 한겨레 보도에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더라고요. 2017년부터 해서 자유한국당 그 황교안 대표 그리고 정광훈 한기총 회장 그러면서 처음에 이렇게 삐걱삐걱 서로 간에 이 주류가 절대 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공화당이나 뭐 자유통일당 그러니까 완전히 마이너들 있잖아요. 완전히 마이너들이고 한국 사회에서 우파의 주류가 될 수 없는 세력이잖아요. 정광훈 씨라는 분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가 어떤 화합하는 비슷하게 이제 가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비슷하게 박근혜 탄핵 때 뭐 이렇게 이후에 그러면서 또 신천지 들어오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완전히 국민의힘이 과거의 국민의힘이 아니고 완전히 극우 세력으로 변질되고 다 포섭돼 있나? 최 기자님, 제가 하나 네. 예측 하나 할게요. 예. 그 김계리 변호사 예. 거리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면 머리 다 삭발하고 거리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 거리에서 막 정광훈 목사랑 같이 음. 지지자들을 선전선동할 수가 있을 거고 음. 김계리 변호사나 전한길 그 강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를 치르잖아요. 예. 저는 전당대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고위원 출마. 최고위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뭐 국회까지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강연을 했으니까 전환길 나올 수 있어요. 강사가 전한길 씨가 이제 그쪽 한국사 강사 그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은 원래 정치에 관심 많았던 말이에요. 아, 경산이에요, 경산. 아 그래요? 그 사람이 경북 경산 출신. 네. 아. 그 지금 그 원래 최경환 네. 의원이었다가 아 맞다 최경환이 거기였지. 네, 지금 조지현인가 누구지? 네. 맞아요. 그 조전이에요. 경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강사할 때도 꼭 참석을 했대요. 오. 아 참석하고 그랬구나. 막 이렇게 후원도 많이 하고 정치에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 때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당을 접수하자.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보호하고 옹호하자. 그렇게 당이 완전히 일방적인 극우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숫자 계산이 가능한 그 당원들이요. 예. 쌍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조직 같은 경우는 숫자가 계산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 혜택을 본 분 중에 한 분이 김재원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지원을 해주면 자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에 거쳐서 확인됐기 그렇지. 때문에. 근데 지금은 더 막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조직으로만 막강해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력적으로도 전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거의 지금 극보수의 메인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들이 작정만 하면 지도부에 입성하는 건 문제가 아닌 정당이 돼버린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활용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참 이런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5%? 어? 5%? 아니 무슨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고성국 TV에서 아 고성국 TV가 여론조사 양자 대결을 했는데 예. 이재명 55.1, 전한길 16.7이에요. 근데 이재명 52.6, 한동훈 16.8이야. 아또 비슷해.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전한길 씨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국민의힘 망했다니까요, 지금. 전환기 5% 나왔어요. 5%. 개별적으로도 예. 가자. 5%가 나온 게 있어요. 양자 대결. 고성국 TV가 아니고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고성국 TV일 거야. 거기에? 고성국 TV는 아닌 것 근데 같고. 다른 데였어요. 네. 그래서 네. 개별적으로 했는데 그 아. 보수에서 5%가 나왔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러면 개혁신당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개혁신당 맞으세요? 개혁신당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한번 좀. 네. 좀 개혁신당은 확실하게. 당비도 계속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당원이세요? 네. 아니, 문자도 계속 와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중도 보수랄지 보수 정통 보수들을 다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 아주 이질적인 집단인데 쌍전은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질적인 그렇게 집단. 흘러가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여의치는 않아 보여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개혁신당도 그동안 시끄러웠으니까. 그렇죠. 리고 네. 지금 국민의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지지를 못하겠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을 흡수할 만한 지금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릇을 좀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뭐 예. 이게 어떤 순결성보다는 일단 그릇이 커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조금 그 방향하고는 조금 달리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야 진짜 보수부터 해서 구구파까지 이게 굉장히 지금 힘들어졌구나. 지형상, 구도상. 아니 굉장히 힘들어졌네. 이게 이건 뭐 우리나라 추세만이 아니고요. 네. 그 EU 같은 경우도 보면 네. 보수당 24%, 3인당 24%, 네. 구구정당 24%예요 지금 아 그래. 통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 금융위 이후에 소위 극보수가 완전히 위로 쫙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걔들은 그래도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는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자꾸 우리나라 이제 진보적인 학자들이 무슨 뭐 중국 이야기하고 백인 레드넥 이야기하고 디트로이트 망한 거 이야기하고 이민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상황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럽이나 미국이랑 한국인들이 그만큼 경제적인 기반이 완전히 이제 상실했다. 어떤 혐오적인 어떤 대상들 때문에 우리가 상실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다른 나라의 특히 네. 유럽 쪽의 극우 정당은 뭐 인종주의적인 요소가 그렇죠.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만 네. 우리는 거기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 같고 우리의 특수성이라는 거는 북한과의 대치성 그리고 중국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거. 그렇죠. 그거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북한 또는 중국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도 뭐 선관위 무슨 연수원에 중국 사람들이 지금 가짜 뉴스였지만 뭐 그런 거로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게 땔감 역할을 지금 하고 그렇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연계성과 관련한 이야기가 자꾸 만들어지고 이런 게 그래서 유럽과 상황은 다르고 요인도 다르지만 거기는 인종주의적 성향, 우리는 이제 북한과의 대치 상황, 뭐 결국에 그게 중국까지 연결되는 게 이런 정치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정책과 관련해서 확실한 정책과 노선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그런 1도 건 안 없어?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건 없어. 국힘은 거의 정책과 관련한 능력은 거의 상실한 상황이에요 지금. 맞아요. 아예 안을 만들어내질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한 대안 세력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확실하게 등장을 못하고 있는 뭐 그러니까 이른바 우파 정당은 망하고 대안 세력은 아직 등장 못한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 아닌가 싶어요. 대선이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념과 지형으로 좀 세력들이 좀 정리되는 거는 대선을 치르고 나서 보수파 진영도 완전히 전환길 이런 사람들에게 끌려갈지 아니면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돼.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지 국민의힘에서는 도저히 못 견디는 세력들이 있어서 정말 와 우리 합리적으로 뭐 당을 하나 만들자 이런 생각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하여튼 대선 이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힘이나 보수파의 처지가 망망대해에서 바람 빠진 튜브에 몸을 의탁하고 있는 형식이 아닌가. 그냥 심해로 빠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짧은 역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2018년 아스팔트가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마다 항상 뭐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빨갱이, 주사파, 문재인 이 구도였었어요. 그렇죠. 맨날 비판하던데. 네. 그래서 상징적인 인물은 누구냐? 타겟은 문재인이었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누가 됐냐? 문재인 대통령이 빠지면서 거기 이재명이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됐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씀하신 이념적인 타겟팅 그리고 예를 들면 악마화시키는 전략 자체가 2018년부터 쭉 시작된 거니까
거의 이제 7, 8년, 10년이 돼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거의 가스라이팅처럼 돼서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딱 상징화된 인물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이민자가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인물로 딱 상징화되고 이미지화되는 측면들이 꽤 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뭉쳐있는 힘들이 지금 꽤 강하고 강해요. 그게 뭐 한 3%, 4%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막 10%, 15% 되는 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을 일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왜? 지금 상황으로 가게 되면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면 네. 훨씬 더 음진하게 강해질 수 있는 거죠. 이 집단들 그렇죠, 자체가. 그러니까 매우 국민의힘으로서는 안 좋은 상황이 지금 펼쳐져 맞아요. 가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념이나 가치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뭐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만은 뭐 막 헷갈려요. 사실은 한동훈 대표도 이민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좋게 받아들였거든요. 네. 저는 이미 그러니까 경제를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뭐 북한이랑 안 되면 이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저는 네, 생각을 네. 하고 맞아요.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승민 전 의원이 계속 주장했던 핵무장론과 관련해서도 저는 좀 약간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막 섞여 버렸어. 트럼프 이후에 섞여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국가로 이게 사실은 1월 초에 지정을 한 걸 보니까 이게 그 탄핵 가결이 우리가 12월 14일인가 됐고 12월 3일 날에 이렇게 돼서 이거를 어디 우리가 중앙아시아나 어디에 있는 어떤 무슨 스탄 같은 나라로 갑자기 생각을 한 것 같아. 미국 애들이. 야, 저런 데 되면 말이야. 무슨 스탄 같은 나라들은 갑자기 해가지고 파벌이해서 어떻게 되면 쟤네들은 언제든지 6개월 내에 핵무기 만들 수 있는 나라야. 한국은. 그러니까 쟤들은 일단은 민간 국가로 지정을 해놔야 되겠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그렇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쵸.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확 왔을 거고, 그러니까 안정되지 않은 나라.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가능한 나라라는 걸 새삼 인식할 수 있었을 거고, 근데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뭐 과학기술의 측면에서는 앞서 있고, 더군다나 핵과 관련해서도 그 원자력 발전을 이용한 뭐 결국에 뭐 발전하는 기술을 조금 더 응용하면 뭐 이걸 무기화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민간 국가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하지만 이게 참 보면 우리가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미국에서 민간 국가로 분류한 거를 2달 넘게 있다가 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이머징 컨트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둔감 국가인 거예요. 예. 대단히 둔감했던 예. 거지. 민감한 게 아니고. 아니 세상에. 무능력한 국가. 근데 저도 우리 사회가 둔감했던 게 뭐냐면 트럼프 취임 전이야. 그렇죠.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요 핵 보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대통령 윤석열 2023년에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안 되지. 속으로 그렇죠. 속마음은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전 세계는 이 네. 워딩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리더예요. 그렇지. 그 리더가 어느 순간 내란을 일으켰어요. 그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핵 보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핵 보유를 하기 이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핵 연료 재처리 문제랑 그렇죠. 원자력 협정을 갖다가 조용히 아주 몰래 조용히 야 이렇게 해서 한미 간에 진짜 우리 동맹 관계에 신뢰를 가지고 몰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실제로. 일본은 지금 하잖아. 그러니까요. 일본은 하잖아. 우라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플루토늄 재처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일본은 어느 정도로 믿는다는 거야. 일본은 그러면 사실은 1, 2개월 안에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사실 몰래 만들 수는 뭐 실험은 못 하겠지만 만들 수는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운 나라냐면요. 네. 대통령이 우리 방산산업 잘한다고 자랑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방산산업 잘한다고. 아니 네. 무기 잘 만드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그냥 그건 조용히 잘 만들어서 잘 팔면 되는 건데 거기다가 선제 타격하겠다고 얘기하지 핵 보유하겠다고 이런 상황이니까 해외에서 이미 신인도는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우려에다가 이제 내란까지 일으켰으니까 이제 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되면 결정권자의 자기 결단으로 다 할 수 있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그렇지. 있잖아요.
이걸 우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한테 이제는 자기가 레버리지를 가지고 야 조용해 이러면서 자기가 끌고 갈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 카드가 나쁠 게 하등이 없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 미국 근데 입장에서. 사실은 이거 민간 국가로 지정된 게 그냥 뭐 한시마다 뭐 외교부 뭐했냐, 미국하고 우리하고 그동안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한미 동맹 강화가 사실은 내용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네. 경제적으로도 이게 심각한 문제로 그럼요.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그 고준위의 핵 폐기물을 이제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네. 처리 시설을 언젠가는 만들 수 있도록 이제 국회 법도 정비를 했는데 예. 이게 우리나라 안에 그 핵 처리 시설을 안 갖추면 유럽 입장에서는 우리의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거를 그 이른바 그린 에너지로 그렇습니다.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자체 내에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폐기 시설이.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여차하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수출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에너지로 전력 만든 문제죠. 것들을 전력 문제. 네, 네. 그린 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이어야만 특히 유럽, EU 쪽은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민간 국가로 지정되면서 고준위 핵폐기 처리 그렇습니다. 시설을 설치 수 못할 있죠. 가능성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보통 문제가 아니고 정말 큰 사고를 쳐놓은 거예요. 이 정부 하에서. 사고 쳐는 것도 몰랐죠. 한마디만 2달 동안 하면 몰랐던 거죠. 다른 무엇보다 지난주에 이제 외교부 대변인이 이런 식의 발표를 했거든요. 민간 국가 지정은 아직 안 되고 그 뭐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월 15일 날 발효를 한다는데 뭘. 그렇게 무능력하고 지금 대미 외교 이것 때 다 무너지고 망가졌다라는 거. 참 한심해요. 예. 지금 김영남 의원이 제대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2040 몇 년인가 50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후에는 그 그린 에너지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을 아무리 만들어도 원자력 그 고준위 핵 폐기물 방사선 예. 처리장이 지정이 돼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지어야 돼요. 핀란드에서 했어요. 거기는 이미.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없기 때문에 유럽으로 수출 못 한다는 이야기지. 그린 에너지 안에 못 들어가 있으니까. 네. 태양광으로 해. 태양광은 반대하잖아. 감당이 되나요? 감당을 못하지. 그렇지. 수력 발전, 조력 발전, 풍력 발전. 그게 안 돼. 그건 지금 해도 2050년 이렇게 2060년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큰일이네요. 준비해도. 큰일 나긴 네. 큰일 났어요. 예.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원으로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비교원 하나면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에도 최대 30만 원이고요.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인터넷 성능은 거기서 거깁니다.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고요. 983억 원의 현금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고요.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 있습니다. 한 분도 억울한 일 없이 아낌없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를 바꾼다. 3년 만에 한 번씩 바꾼다. 비교원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비교원 보장제 혜택이 적을 시 150% 현금 보장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할 때마다 최대 5만 원,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최경영의 정치본색이었고요.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